디자인이라고 하는 화두로 꿰서 어떻게 하면 서울 시민들을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멋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디자인적인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해드릴까?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디자인이라는 화두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또 한편에서는 회색 콘크리트 도시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서울시를 어떻게 하면 디자인 도시로 브랜드 마케팅을 시작을 해서 우리의 브랜드로,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어갈 것이냐 화두를 가지고 또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불과 노력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단지 청사진과 열정만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 국제기구로부터 디자인단체 총연합회로부터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따낼 수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작년에 드디어 유네스코에서 디자인 창의도시라고 하는 우리에서는 참으로 무거운 그러나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브랜드를 따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약을 시작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정만 있고 계획만 있었던 단계에서 이제 국제기구로부터 타이틀을 받아냈으니 보다 명실상부한 디자인 창의도시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가 매우 크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디자인계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가면서 서울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오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디자인 창의도시로서 전국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디자인에 관심 있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앞으로 10년 뒤, 한 세대 뒤에는 이 디자인 도시로서의 서울시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매우 유익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끊임없이 지도 평가를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에 오신 여러분들 11월 행사와 아울러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시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창의도시를 2000년도 초부터 연구한 한 학자로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인간이다, 창의인재다. 그러면 소수의 과학자하고 소수의 예술가들만이 창의인재로 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변화로 해서 누구든지 I, you, he, she, everybody can be creative.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창의 시대의 의미는 뭐냐? 창의성이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 인해서 저는 21세기를 창의 시대라고 이름 부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21세기는 또 전 세계와는 달리 도시 경쟁 시대입니다. 산업화 시대에서는 국가 경쟁 시대인데 이제는 지역 단위별로 국내, 국제. 왜 그러냐면 국경의 개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이 옮기고자 하면 얼마든지 국경을 넘어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옮겨갈 적에 아무 곳에 가는 게 아니고 적절한 도시, 적절한 지역을 찾습니다. 그래서 도시경쟁시대라는 이 두 가지 창의시대와 도시경쟁시대가 배경이 돼서 창의도시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 창의도시 정책이 뭐냐?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창의인재입니다. 창의인재를 육성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끌어오든지 그래서 창의인재가 많을수록 그 도시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그래서 창의도시 전략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네, 창의도시 어떤 것이냐? 뭐 이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단 사는 구주민들의 창의적이 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의 창의적인 인재를 끌어올수록 역시 도시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의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런 가버넌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의도시, 저는 이것이 비교적 실천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창의성은
그냥 쉬운 겁니다. new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의입니다. 그럼 그 창의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것은 창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창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뒤로 앞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냐? 결국은 생산성 정대에서 예전에는 이노베이션, 혁신을 얘기했는데 그 혁신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창의이다, 크리에이티비티더라 이죠. 그럼 그 크리에이티비티는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도시발전 전략의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크리에이티비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재의 고유 재산도 아닙니다. 누구나 창의적일 수 있는데 뭐냐? 우리의 다양한 기억에서 나온다. 그 기억은 어디서 나오냐? 풍부한 체험, 다양한 체험, 유니크, 나만이 고유한 체험.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의도시가 제공해 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민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이나 관광객들에게 유니크한 체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experience, 이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창의도시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서울에 사는 창의 인재뿐만 아니고 외국에 사는 창의 인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 생활 패턴이 어떠냐, 특성이 어떠냐,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외부의 사람을 끌어올리면 그들이 원하는 역시 마찬가지의 인프라, 교육이나 교육제도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네 가지로 대략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에 모든 사람들은 대개 수동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고 소규모 운동이라도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예술도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적인 행동 대신에 새로운 체험을 추구한다는 것. 그 다음에는 아웃도어 스포츠, 아웃도어 리저형의 어미니티, 쾌적성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는 창의 관련 가치 교육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에게 어떤 식의 교육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냐, 창의와 관련되는 가치 교육을 원한다 이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창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창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교육 제도 이런 것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가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조지 라티머의 홈그라운드 에코노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역의 이 도시발전 담당자들이 밖에 가서 여러 가지를 찾아오려고 하는데, 라티머가 조사를 해보니까 도시발전의 80%는 이미 그 도시에 있는 내용들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보물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거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창의도시의 출발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창의도시의 학문적인, 그러니까 이 일반 학자들이 말하는 이 창의도시의 개념을 유네스코,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가 2004년에 처음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를 2004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어디서 나왔냐? 2002년 문화다양성 협약, 문화다양성 국제간-연대라는 이 선언서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창의도시, 그러면 어느 서울이 한다 해서 다른 지방도 서울을 따라가면 그게 창의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다양성입니다. 그 도시, 그 지역, 그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산을 자연자산이나 지리, 인문, 학자, 모든 것, 산업 이런 것을 활용한 것이 바로 문화다양성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유네스코에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이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유네스코의 이 비지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문화를 중시하니까 문화산업을 육성시키자. 그래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각 지역의 문화산업을 정진시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독일의 한 도시가, 린츠라는 도시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개국 28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문화유산 잘 아시죠? 아마 이 방에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세계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이 197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인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적에는 한 나라에서 5개, 6개씩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인기가 있으면서부터 유네스코에서 제약을 가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1년에 문화유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수를 두 건으로 제약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25건인가요? 전 세계 합쳐서 25건만 매년 심사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기 있을 적에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이제 시작한 지 6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신청하시면은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의 추산으로는 약 15년 내지 20년 이후 되면은 이 창의도시 네트워크도 대단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 인기 있는 사업이 될 겁니다. 그때는 아마 이 가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의 팁, 정보를 하나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창의도시의 하나의 아이템,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 음악, 그리고 영화, 제가 머리가 좀 띵하다 그랬습니다. 미디어 아트, 음식, 공예, 7가지입니다. 그죠? 공예 7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도시와 관계되는 하나의 아이템을 택하시는데 어떤 아이템을 택하냐? 인기 있는 아이템을 택하지 마시고 자기네 도시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아이템을 하나 선정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템에 대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이 있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비빔밥 잘 아시잖아요. 콩나물 국밥도 잘 아시고.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음식이 빠졌네요. 음식도 들어있는데 음식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하나의 항목으로 삼겠다. 그러면은 전주 같은 경우는 음식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음식을 개선을 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 음식을 전 세계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각종 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음식과 관련되는 각종 축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일단은 대단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테크니컬한 거니까 저의 동료들과 서로 상의하시면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뭐니 해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양동 아시죠? 지금도 전 세계 가서 경주 양동 그러면은 What the hell is it? 도대체 양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양동,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번쩍 열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유네스코 창의도시도 시골의 전주, 그러면 전주 잘 모르지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된 전주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유네스코라는 그 브랜드 네임을 귀에 익숙하게 듣고서 전주와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식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효과가 대단히 높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유네스코의 로고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 다른 기타 장점은 정말로 그 도시 발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네트워크에 가입된 이후 맨하탄, 뉴욕 맨하탄 42분가에 큰 광고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LG하고 교도를 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굿모닝 아메리카 ABC 방송국에서 나오는 아침 8시에 굿모닝 아메리카 거기에 이제 앵커맨이 나와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근데 뒷배경에 서울시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나오는 바로 그 시간이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전 미국에 서울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게 전 미국에 쭉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유네스코의 이 브랜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아마 각 도시, 특히 중소도시인 경우에는 스스로 홍보 효과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네스코를 활용하면 대단히 좋을 거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 시티 같은 경우는 문학도시인데 이 문학도시로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대학의 이 문학 관련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지역에다 제시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NGO들하고 문학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등등 그리고 북 페스티벌이나 박람회 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오와 시티의 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전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선전은 디자인으로서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없습니다. 아주 지난 30년 사이에 갑자기 성장한 도시입니다. 이 선전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 선전이 앞으로 디자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창의도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의도시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미 과거에 오래된 역사가 있으면 더 제일 좋고 없더라도 도시 발전에 있어서 어떤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서 좋은 비전을 제시를 해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략 과제로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원들 그리고 외부 인사를 유치하고 아니면 창의 산업을 위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이런 형태, 이것이 바로 말은 쉽습니다만은 다른 도시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예의주시하면은 말도 쉽고 실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좋은 생각을 가지고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오늘 얻고 가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